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검증하는 1년의 청문회가 지난 18일로 종료됐습니다. 총리,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따지는 무대였지만 일방통행식 공방만 난무했을 뿐 자료와 증인 참고인을 통한 객관적 검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절반 이하만 낸 후보자가 수두룩했습니다. 후보자 19명의 청문회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건 다 합쳐 7명 뿐이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으로 25명을 불렀던 민주당은 이번엔 태도를 돌변해 묻지마 엄호에 나섰습니다. 부실은 김민석 총리 청문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총리의 최근 5년간 수입은 5억 원인데 지출은 13억 원에 달해 차액 8억 원의 출처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축의금, 조의금, 출판 기념회와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모은 것이라며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반대로 증인 참고인도 채택되지 않아 김 총리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비판할 제3자의 증언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본인 구두 해명만 듣고는 의혹이 다 해명됐다며 임명 동의안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비슷했습니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좌진 갑질로 문제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당한 사실이 청문회 종료 후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자정을 넘긴 강 후보자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차수 변경에도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더 검증하겠다며 차수 변경을 단독 의결했던 것과 딴판이었습니다. 배경훈 과기부, 정은경 복지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도 시작부터 파행되거나 증인 자료 없이 맹탕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청문회 시작 직전 자료를 몰아서 대량 제출한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도 무조건 엄호했고 107석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패턴이 매번 반복됐습니다. 무기력한 국힘은 일부 청문회에선 증인 참고인을 한 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이상 이런 부실 청문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뻔합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청문회 전에 전문가 집단이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마나한 청문회라면 민주당은 아예 솔직하게 청문회 폐지 법안을 내고 국민평가를 받는 게 나을 겁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에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가 국회 여가위원이던 2021년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구했으나 여가부가 어렵다고 하자 그와 관련 없는 여가부 다른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개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했다고 갑질을 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고 화를 냈다며 결국 강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예산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기 집 변기 수리, 쓰레기 버리기 등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맡게 될 부처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들을 위한 부서의 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관철할 태세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며 전직 보좌진이 문제일 수도 있다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해온 당입니다. 12년 전부터 당내에 을지로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 을의 목소리를 듣고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해왔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만
1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을지로위원회는 문을 닫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을지로위는 희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우한시가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 운행을 전면 확대하며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도시로 급부상한 모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 중부지역 최초로 국가지능형 커넥트카 시범구로 지정돼 자율주행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한 우한은 지금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400여 대가 운행 중이며 앞으로 1000대 넘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첫 무인 자율주행 렌트카 서비스도 우한에서 얼마 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체 자율주행 개방도로 2만 2,000km 중 우한에만 3,380km가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우한 도로에 처음 투입된 자율주행차는 너무 조심스러워 바보 택시로 불렸는데 3년 만에 끼어들기처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임기응변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를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우한의 질주 앞에서 한때 IT 강국을 자부했던 한국은 뭘 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작은 우리가 우한보다 빨랐습니다. 2016년 자율주행차의 법적 정의와 임시운행 허가 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됐던 겁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현실은 참담합니다. 2015년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에서 437대가 운행됐는데 반드시 사람이 타야 했습니다. 올 들어서야 겨우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실증 사업이 허가됐습니다. 중국, 미국이 천문학적 도로 실주행 기록을 쌓아가는 동안 한국은 규제에 철저히 막혀 있었습니다. 사람 출생률은 세계 최저의 바닥을 기고 규제 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지적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자율주행 임시 운행 허가 제도는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의 기초 자료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미비하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도 그대로입니다. 한국 기업과 경제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민주당이 만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규제로 덕을 보는 기득권 이익 집단이 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았으니 더 암울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규제를 적시하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대규모 실정 단지를 구축하고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우한의 사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등이 22일 국가정보원의 대북 라디오, TV방송 전면 중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실질적 기여를 해온 국가적 책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도 한 번도 송출을 멈춘 적 없는 대북 방송 희망의 메아리와 인민의 소리가 중단됐다며 북주민과 직접적 연결고리를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대북 라디오 5개와 TV방송 1개를 전부 껐습니다. 50년 만에 중단인데 아직 공식 설명이 없습니다. 북한이 심리전 차원에서 해오던 대남 방송을 지난해 중단했기 때문에 상응 조치를 한 것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첩용 난수표를 읽던 북한의 대남 방송과 우리 대북 방송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주민에겐 바깥 세상 소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숨구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면 질식하게 됩니다. 북에 있을 때 한국 영상물을 단속하던 보위성 출신은 국정원 방송을 보고 탈북했다며 북에서 그 방송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비방이 아니라 남한 뉴스를 재밌게 봤다고 했습니다. 북주민은 세상이 돌아가고 사람이 살아가고 이웃이 울고 웃는 얘기와도 차단돼 있습니다. 날씨 정보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북주민은 모릅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말도 북에선 금기어입니다. 이를 알려주는 것은 인도주의 문제입니다. 국정원 라디오는 북한 전 주민, TV는 70% 이상 주민에게 닿는다고 합니다. 민간 방송이나 대북 전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북 전단 등은 내용에 따라 북주민의 반감을 사기도 하지만 국정원 방송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한다는 소문이 퍼져 시간 맞춰 청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라디오와 TV 주파수를 맞추던 북주민이 갑작스레 방송이 끊겼을 때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북정권과 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주민이 겨우 숨쉬고 있는 작은 외부 통로 하나까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합니다. 국정원은 대북방송 중지를 철회해야 합니다. 방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백악관 면담 직전에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새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루비오 장관이 미 필리핀 정상 행사 등으로 바빠 전화로 현안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25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간 협의도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을 이유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1시간 앞두고 미국 측이 이메일로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예정됐던 한미 안보 경제 수장관 회동이 모두 불발된 것입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 회동은 사전에 조율된 일정입니다. 루비오가 면담 직전에 트럼프 호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워싱턴까지 찾아간 주요 동맹국 외교안보수장을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달 초 위 실장 방미도 루비오 장관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위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요청했는데 미국 측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논평을 하며 매우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말을 넣었습니다. 트럼프와 루비오의 SNS에 한국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간에는 다소 이견이 있어도 당국자들은 언제든 만났고 철통 같은 동맹, 빗셀 틈 없는 공조 같은 대외 발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미는 한 달 내에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 일정은 고사하고 장관급이 만나는 것도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미일이 관세 타결 전에 정상회담 한 차례, 협상 대표 장관의 방미 협상이 8차례 이루어진 것과 대비됩니다. 대통령실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3차례나 사과를 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과거와 비교해 이상합니다. 일각에선 한국도 일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수 있는 큰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면 일이 풀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만큼 빨리 트럼프의 속내를 정확히 읽고 대응해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 측이 경제 통상 문제만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오해 불식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야 합니다.